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계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 단열 및 결로, 피난 및 탈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 중에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서 여름과 겨울에 폭우와 폭설에 대한 거를 항상 설계 시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평균 강수량을 보면 약 1274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제 일본은 1668mm, 인도는 1083mm, 뉴질랜드는 1700mm,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많은 나라도 있고 강수량이 적은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세계 평균의 1.6배 정도 강수량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4계절 중에서 7, 8, 9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장마철 또는 우기철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년 12개월을 봤을 때 강수량을 보면 세계 평균의 1.6배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7, 8, 9월 때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재해로 인한 피해 중에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기철만 되면 우기철에 대비한 또 시설, 특히 이제 공사 현장이라든지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가 되면 폭우와 동시에 이제 태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태풍의 빈도수로 보면 7, 8,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 태풍의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이상기후에 대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풍은 7, 8, 9월 때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태풍의 발생지는 이 아프리카 쪽에 이제 허리케인, 인도양의 사이클론, 그다음에 남태평양 쪽에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7, 8, 9월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열에 의해서 여름에 땅과 바다와의 열량 차이에 의해서 바다의 물은 열량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는 열량 용량이 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또 물은 장시간에 거쳐서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양이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람의 이동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게 이제 태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7, 8, 9월이 가장 위도상으로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덥다 보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빨라지게 되면 이제 강풍이 되고 그게 이제 태풍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바다와 육지 간의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7, 8, 9월 정도 시기에 가장 많이 태풍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도 이제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육지 간의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서 강풍이 형성이 되면 이제 태풍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바람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태풍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 양이 급격하게 속도가 크기로 인해서 대형 태풍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 기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태풍의 양이나 또는 태풍의 속도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엘니뇨나 또는 라니뇨 같이 바다의 열량이 또는 바다의 온도가 평균 수면 온도, 엘니뇨나 라니뇨 같이 바다의 온도와 육지의 온도가
차이가 나서 일반적으로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평양의 기준으로 이 남아메리카 쪽에 수면 온도가 낮고 오스트리아 쪽에 수면 온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오스트리아나 쪽 아시아 쪽에 가면 상대적으로 이 아메리카 쪽의 바다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의 바다는 조금 따뜻하게 느끼기 때문에 휴양지로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쪽은 상대적으로 바다의 온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또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류에 의해서 바다 온도와 육지의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바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류가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역풍이 불게 되면 이 오스트리아 쪽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구름이 형성되고 이제 비가 내리고 또 그 기류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순환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류의 영향이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기류가 갑자기 이제 바다의 온도가 아메리카 쪽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평상적으로 이제 무역풍이 불게 되고 또 바다의 흐름도 아메리카 쪽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든지 또 기류가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다의 온도가 이쪽 아메리카 쪽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수면의 흐름 또한 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류가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순환이 일정한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오스트리아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구름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제 가뭄이 들게 되고 또 아메리카 쪽에서는 바다가 더워지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름의 이동이라든지 바닷물에 대한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정상적인 기류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구름의 이동에 의해서 각 지역의 비나 또는 습도를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상 기후가 생기면 이렇게 엘니뇨가 생기면 이 바다에서는 이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고 또 아시아나 오스트리아 쪽에서 구름이 형성되면서 구름이 이동을 해서 이 아메리카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쪽에서 바다의 온도도 높아지고 또 구름이 생기고 또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구름이 생기다 보면 가뭄과 또는 홍수가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이상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상 기후가 발생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도 그 7, 8, 9월 달에 폭우와 또는 태풍의 영향을 받지만 그런 이상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도 더 강한 태풍이 올 수 있고 많이 내려서 이제 폭우로 일시적으로 게릴라성 호우로 비가 내리게 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제 대설 또는 폭설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는 이상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폭우와 태풍과 이 폭설은 특히 이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이거를 예측을 하고 또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기후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이상 기후에 의한 예측도 설계 시에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설계 시에 강풍과 폭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에 따른 피해를 좀 알아보면 15m, 25m, 30m, 35m, 40m, 50m 요 이제 기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5m/s일 경우에는 건물이 붙어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제 날아가게 되고 25m/s 때는 지붕이나 기와장이 이제 날아가게 되고 30m/s는 허술한 집 붕괴가 된다든지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35m에서는 이제 기차가 전복이 되고 40m에서는 이제 사람이나 바위까지 이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0m/s라고 하면 이제 재해죠. 콘크리트로 만든 또는 벽돌로 만든 이런 건물들이 또는 집들이 이제 붕괴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 태풍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서 50m/s 이상이 되는 그런 태풍들을 좀 보면 1992년도에 51m/s, 2007년도에 52, 2012년도에 53, 2002년도에 56, 2000년도에 58, 2003년도에 60.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의 그 태풍의 순간 풍속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초강력 이 풍속을 갖고 있는 이제 태풍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3년도에 그 매미 태풍이 굉장히 강력했죠. 이거는 부산에 있는 항구의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골리앗 크레인을 이 태풍에 대비해서 한 곳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다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설계 기준 강도를 이제 풍하중에 대해서 바람이 불게 되면 그게 이제 하중으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기준들을 보면 서울 경기는 25에서 30, 강원도는 40, 충청도는 40, 경상도는 40, 전라도도 40, 제주도는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근처라든지 또는 바다와 근접된 곳들 이상으로는 그 설계 기준 강도들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강력 태풍이 불게 되면 많은 피해를 겪는 이유들이 점점 더 강력한 태풍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 기준 강도를 무한정 크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태풍에 대한 풍하중을 굉장히 강하게 크게 특산 건물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크게 잡아놓으면 이 골조에 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커지면 실내 공간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재원들을 또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0m/s 이상이다라고 하면 재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태풍들을 50m/s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재해라기보다는 천재지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대 월드컵을 개최했죠. 전국에 10개 경기장을 이렇게 새로 다 지었습니다. 규모들이 다 크죠. 월드컵 경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전 세계 인구의 시청률이 딱 30일 동안에 한 종목을 갖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축구 중계에 대한 그런 시청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하나를 짓더라도 이 피파에서 규정한 그런 기준들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10개 경기장들이 그런 규정에 맞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경기장들입니다. 특히 이제 16강, 8강, 4강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이 피파에서 규정된 그 좌석에 따른 지붕의 규모라든지 지붕의 크기라든지 전 세계의 텔레비전 시청을 하기 위해서 총천연색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붕들은 대부분들이 다 그 빛을 투과해서 선수들이 축구하는 경기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들은 대부분들이 패브릭, 막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막구조는 그 바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경기장의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지붕의 재료를 어떤 공법으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떤 재료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개 경기장 대부분들이 다 중계를 할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특히 이제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잔디입니다. 그 잔디의 생육 조건은 일조량도 있겠지만 그 통풍에 대해서 자연 바람에 의해서 생육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런 10개의 경기장들이 지금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다른 용도로 또는 다른 시설로서 내부의 실들을
전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1일에서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 그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6, 7, 8 또는 7, 8, 9월 달에 태풍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2002년 7월 달에 태풍이 연속 2차례에 걸쳐서 강한 태풍들이 왔습니다. 7월 26일에는 28m/s, 30일에는 36m/s 이런 2차례 강한 태풍이 불다 보니까 제주도의 월드컵 경기장이 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 설계 기준에는 맞춰서 설계를 다 했지만 그런 초강력 태풍, 지금 이제 최대 풍속이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60m/s에서 70m/s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설계 기준에 맞춰 놓은 그런 경기장의 지붕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죠.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초강력 태풍들이 많이 발생이 될 확률이 크죠.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는 지구의 이상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의 세기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다에 접한 모든 건축물들은 이런 바람에 대한 고려가 잘 되어야 되고, 또 구조 형태도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또는 건물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게 되면 이 태풍이나 이제 강풍들은 비구름을 동반해서 육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폭우에 대한 집중 호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폭우, 특히 이제 비의 양이 매년 갈수록 시간당 전체 1년의 강수량은 거의 비슷한데 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의 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 50, 80 기준을 보면 1970년도에서 이제 2000년까지 시간당 강수량을 보면 70년대에는 이제 48회였었는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72회, 그 1시간당 강수량 30mm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또 50mm를 보면 50년대에는 평균 5회였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12회, 그만큼 이제 숫자가 2배 이상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또 80mm 이상도 1970년에 비해서 2000대로 넘어오면서 약 3배 이상의 그 집중 호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198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를 보면 약 30%의 집중 호우가 발생 빈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수량은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2000년도 전보다도 대폭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또는 지구의 이상 기후에 의해서 엘니뇨나 또는 라니뇨 같은 그런 기상 이변에 의해서 일시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예인데, 서울의 경우도 매년 1시간당 강수량이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50mm 이상의 최대 강수량들이 집중 호우가 이렇게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호우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많지만 이 물의 무게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 1m, 1m인 정육면체를 1세제곱미터라고 하죠. 그럼 물의 무게가 한 1톤 정도 됩니다. 우리 지붕에 배수로나 어떤 루프 드레인, 빗물이 배수가 되는 루프 드레인이 막혔다라고 하면 이 물의 무게가 지붕에 전달이 되겠죠. 그게 이제 하중으로 전달이 되고 이 건물의 하중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그걸 예측을 해서 설계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 일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붕괴가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
배수로에 대한 것도 이 물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물은 일시에 몰리게 되면 정체가 됩니다. 물은 일시에 모이게 되면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흘러가지 못한 물들은 이제 하중이 점가가 돼서 건물에 작용이 되고, 특히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 그 빗물에 의해서 건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건물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침투하게 돼서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이 폭우 시에 물에 대한 고려를 항상 설계할 때 비가 올 경우 어떻게 배수할 것이며, 설계자는 이 물에 대한 무게뿐만 아니라 물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도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건물들이 붕괴가 되거나 전복이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최소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물이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물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건물들은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붕의 배수, 드레인, 소nom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경우에 여러 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기상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의 이제 강우량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기준을 보면 100년 빈도나 또는 50년 빈도로 해서 그 지역의 강수량이나 강우량을 이제 확인을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우량이 25mm에서 이렇게 300mm 시간당 이렇게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강수량을 보면 100mm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 배수관은 이제 수직 배수관이죠. 50mm, 75mm, 100mm, 그래서 이제 200mm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250mm, 300mm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벽면에 외부나 이제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될 텐데, 300mm가 넘을 경우에는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든지 또는 내부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 천정 속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200mm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우량이 100mm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수직 배수관이 배수관 50mm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붕의 바닥 면적은 67제곱미터 정도까지만 물의 양을 담당할 수가 있고, 75mm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204제곱미터, 100mm관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427제곱미터, 125mm 관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804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바닥 면적에 따른 관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100mm 관을 디자인상 컨셉상 사용한다라고 하면 427제곱미터를 담당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이 4270제곱미터라고 하면 100mm 관을 수직관을 10개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바닥 면적에 따른 수직 배수관의 이제 크기 또는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설계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지만, 지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지붕의 벽에 또는 이 처마에 이렇게 가타가 있고, 그리고 소nom통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붕에 내려오는 부분에 보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지붕의 소nom통이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죠. 대부분의 건물들은 외부에 노출이 돼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제 소nom통, 배수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물론 내부에 설치가 돼서 건물 외관에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계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은 건물일수록 이제 노출을 해서 수직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끔 하죠. 옥상의 지붕을 보면 이렇게 드레인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제 내부에 설치가 돼서 지면에 닿는 부분에 맨홀이라든지 아니면 빗물바지 소nom통을 통해서
우수 라인 또는 우수 매놀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제 지붕을 보게 되면 이제 낙엽이 많이 날리게 됩니다. 또 우리 강풍이 있거나 또는 이제 태풍이 있을 경우에 그 바닥에 있던 낙엽이라든지 오물들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상승을 하게 되면 지붕의 가장 그 취약한 곳에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수직 배관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은 잘 안 내려가겠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되고 지붕의 유지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됩니다. 낙엽도 쌓이고 또 이렇게 모래도 쌓이고 침전물들이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배수관의 드레인 쪽,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물은 오버플로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질 않고 이제 정체가 되겠죠. 바깥으로 이제 흘러 내리거나 이제 정체가 돼서 처마 밑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지붕의 옥상이 이렇게 넓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또는 지붕에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거나 지붕을 잘 관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낙엽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침전물, 이렇게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제일 취약한 이제 모서리 쪽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우리는 보통 드레인을 설치할 경우에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침전물까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위치를 좀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벽 모서리나 벽 가까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경우에 이제 드레인이 없이 바로 수직 배관에 이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드레인에 수직관과 이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루프 드레인이 있고 수직 배관하고 이제 연결을 하겠죠. 제일 취약한 부분은 이제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바람의 영향이 작은 곳, 그러면서 이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낙엽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제 낙엽이 쌓인다라고 하면 드레인이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이 이제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그 드레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낙엽들이 쌓이게 되면 물은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어서 드레인을 설치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붕에 잘 올라갈 기회가 없어서 그 건물의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자주 낙엽들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엽은 바닥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을 하다 보면 바람의 영향이 제일 적은 모서리라든지 취약한 부분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 곳에 드레인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물은 잘 내려가지 않겠죠. 여기 보는 예처럼 쓰레기가 있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물의 배수는 잘 되는 위치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건물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드레인 근처는 물이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장마철 7, 8, 9월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 강우량에 따라서 배수관의 크기를 이제 선정할 경우에 우리가 이 데이터에 있는 관의 광경을 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은 다 될 수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낙엽이 이제 쌓인다라고 하면 이 대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427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을 갖는 지붕의 크기에 배수관을 100mm짜리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10개만 그 면적을 이제 커버할 수 있겠지만, 비가 100mm가 올 수가 있고 또는 125mm가 또 올 수가 있겠죠. 1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100mm관을 4270이라는 그 바닥 면적에 이제 10개를 설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지붕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또 물이 정체가 되고, 또 물이 고여 있으면 가장 취약한 부분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방수가 잘 안 된 부분에 물이 새서 건물 내부로 이제 침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들은, 자료에 의해서 100mm를 427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100mm짜리 10개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약한 1.5배 정도의 관을 개수를 더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아니면 두 단계 위인 정도의 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좋은 거는 큰 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쓰레기라든지 오염들이 배수 구멍을 깨게 돼서 물이 정체되는, 물이 또 고이게 되는 이런 사항을 없게 하는 게 더 좋은 설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할 때 반드시 그 지붕에 대한 상황 또는 지역에 대해서 또 고려가 돼야 됩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이면 그만큼 더 낙엽이 많이 쌓이겠죠. 낙엽이 없는 도심이라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붕에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붕에 이렇게 이제 자갈 같은 거를 깔아서 물이 잘 스며들게 하고 드레인 쪽으로 물이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눈이 쌓이게 되겠죠. 눈이 쌓이게 되면 그 부분이 낮 시간에는 태양의 햇볕을 받아서 일부는 이제 녹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평균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또 얼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늘이 생기거나 이제 햇볕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곳에 넓은 곳에서 눈이 녹았다 하더라도 이 그늘진 부분은 밤 사이에 얼게 되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태양의 햇빛을 받아서 이제 녹는다 하더라도 배수관을 통해서 그 녹은 물이 이제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죠. 이것처럼 눈이 쌓였다 하더라도 낮에 햇빛을 받아서 녹을 경우에는 드레인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녹아서 항상 눈이 녹은 물들이 고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드레인의 하나 역할을 이렇게 듀얼로 해서 드레인이 내려가는 곳을 넓게 한다든지, 또는 한 개가 막히더라도 다른 수직 배수관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이제 설계를 잘한 경우가 되겠죠. 지붕의 물량이 많거나 또는 지붕의 상황이 주변 산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낙엽이 많이 쌓일 거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듀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로서 숫자에 의해서 이제 산정했던 그런 개수보다는 이 드레인이 받는 물의 양을 크게 한다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눈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지붕은 항상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에서 이제 배수가 되는 이런 설계가 이제 좋은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수직 배관이 잘 물이 통과하더라도 물이 이제 바닥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건물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붕에 있는 물이 바닥에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하면 여름 같은 때 비가 올 경우에는 선홈통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또는 빗물에 의해서 경사지가 있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배수로를 통해서 외부로 물이 빨리 보내지게 될 텐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서 드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잘 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바닥에 선홈통에 빗물을 받는 맨홀이라든지 빗물바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겨울에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닥에 흘러져 내려갈 텐데, 그러면 밤 시간에는 그 물이 이제 또 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홈통 주변으로는 이제 빙판이 형성이 되겠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지나가는 사람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설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이제 선홈통으로 이제 계획이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홈통 밑에는 이렇게 이제 맨홀을 설치를 해서 물이 내려오면 바로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풍이라든지 또는 폭우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배수관의 크기도 생각해야 되고 또 강우량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지붕에 대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만에 하나 우려를 생각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듀얼로 해서, 또는 듀얼이 아니더라도 뭐 두 개를 설치가 돼서 밑에 내려가는 이제 배수관은 하나에 연결을 해서 드레인이 두 개
배수관은 하나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붕의 빗물은 항상 고이지 않고 비가 내리는 대로 바로 배수가 되고, 이 지붕의 조건은 항상 비가 멈추면 빗물이 고여있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드레인을 설치해서 이제 물의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조금 오염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물 흐르는 방향을 이제 슬로프를 줘서 한 방향으로 배스 드레인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이제 폭우가 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항상 안전해야 되고, 또 빗물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된다라고 하면 건물은 언제든지 건강한 건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적설이라고 하는데, 물과 달리 눈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빗물은 내려서 흘러가게 되겠지만 눈은 녹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층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눈은 물과 달리 다른 형태의 사항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2월, 1월, 2월이 이제 동절기,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근데 강우량, 즉 눈이 내리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일시에 한 번에 내리는 양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쌓이게 됩니다. 또 산지 같은 경우, 주변에 산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립이 되거나 지붕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눈에 의한 하중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설주의보는 24시간에 20cm 이상이 쌓였을 때 대설주의보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20cm 이상이 쌓였다는 것은 교통이라든지 또는 도시 간에 통행이 불편하고 또 교통이 마비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산지를 포함한 산악지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구름 사이에 온도에 의해서 구름에 떠 있는 이제 수증기가 급격하게 이제 냉각이 되면서 이제 눈이 오게 됩니다. 폭우처럼 이렇게 눈이 순간적으로 많이 내리는 경우를 이제 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달리 눈의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오는 양은 적지만 일시에 많은 양의 눈을 내릴 경우에는 이 눈들이 쌓이게 되고, 쌓인 눈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처음 온 눈과 나중에 온 눈을 보면 눈은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 밑에는 추위에 의해서 얼게 되고, 위에 있는 눈들은 그 하중을 밑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높이가 낮은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그렇게 나가진 않지만, 계속 쌓이는 눈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의해서 이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지붕이라든지 또는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닐하우스는 아치 형태로 만들어지죠. 보통 이제 평균 30cm가 쌓였다라고 하면 소형 트럭 6대 분량의 이제 무게를 눈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물은 정육면체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가 일 경우에 이제 1톤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눈은 보통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젖은 눈에 포함이 되는데, 아주 낮게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눈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눈,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얼음이 되는 눈들은 젖은 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젖은 눈의 무게는 1세제곱미터당 약 200에서 300kg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 무게의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많이 1m씩 올 경우는 없겠지만, 눈은 1m, 2m 이 정도까지도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눈의 무게가 물의 무게 이상으로 하중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는 내리면 흘러가지만 눈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흘러가는 양은 햇빛에 의해서 녹아서 내려가는 이외에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만큼에 대한
하중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점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비는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 피해 상태를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눈은 그 지속적으로 눈이 다 제거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고립이 된다든지 또는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붕에 눈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런 눈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이렇게 밟으면 그만큼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피는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부피만큼에 대해서 같은 무게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린 눈과 나중에 내린 눈은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눈의 무게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지붕들이 이렇게 뾰족하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붕에 쌓이는 양이 많으면 이 건물에 미치는 하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눈이 오면 흘러서 또는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극경사로 또 경사가 이렇게 심하게 지붕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눈이 오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에 눈이 오면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과 겨울에 비와 눈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통 건축에도 이렇게 기와 지붕에 일정한 경사의 물매가 있고 여름에는 빗물, 겨울에는 눈을 처리할 수 있게끔 경사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이제 처마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처마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로서 이렇게 처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랑처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고 건물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눈이 건물에 쌓이면 건물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도 이런 큰 짐을 몸에 짊어진다든지 머리에 있는다든지 하면 그 하중을 이 몸 전체에 특히 이제 발까지 전달되는 하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이상으로 든다라고 하면 일어설 수조차가 없겠죠. 일어선 상태에서 하중이 계속 늘려진다라고 하면 자기 몸에 받을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의 짐은 머리에 이거나 또는 짊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똑같이 건물도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골조 자체가 경량으로 되어 있고 비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식 건물에 지붕이 슬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쌓여 있다라고 보면 지붕뿐만이 아니라 여기 출입구 쪽에 캐노피라든지 또는 이 펜트하우스층 제일 옥탑층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눈이 쌓이게 되면 이 건물이 그 하중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설계 기준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에 물에 대한 얘기, 강풍이나 폭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구의 날씨는 항상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다가도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이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들도 많고 그거로 인한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이 그림을 보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온통 이제 지붕들에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진을 보더라도 건물들이 버거워 보입니다. 또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나와서 지붕에 이제 눈을 치우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눈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눈의 무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눈의 무게를 피부로 와 느낄 정도로 되기 때문에 눈이 오는 가운데도 또는 눈이 오고 나서 이렇게 눈을 치우는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계 기준은 지역별로 적설 하중의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울릉도나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한 700kg,
강릉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300, 200kg 제곱미터당, 인천은 제곱미터당 80kg. 그 이외의 지역은 다 50kg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울릉도, 대관령, 속초, 강릉 이런 지역들은 산과 바다가 근접된 지역 같은 경우는 수증기와 산의 낮은 온도가 수증기가 만났을 때 눈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비가 되든지 이제 눈이 되는데, 날씨가 차가운 경우에는 이제 눈이 돼서 일시적으로 폭우처럼 이제 폭설이 돼서 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2014년도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경주에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학생들의 MT가 이곳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 경주의 지역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150kg, 3배 정도가 이제 눈이 오게 된 거죠. 설계의 기준 강도, 적설 하중의 규정에 따라서 설계한 눈이 3배 이상의 지붕이 받는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이 지붕에 쌓인 눈의 두께를 보면 50cm에서 한 6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체의 지붕 면적이 120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무게를 보면 약 148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한 300kg 정도 된다 그랬죠? 1세제곱미터에 300kg 정도 되면 1205제곱미터에 약 50cm 정도가 쌓이면 150톤 또는 148톤 정도의 눈 무게를 이 체육관 지붕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기준보다 높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붕괴가 이렇게 된 거죠. 사고 처리 이후에 이 체육관의 이제 모습입니다. 완전히 지붕이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이 원인을 보면 이렇게 경사지붕, 이제 박공지붕이라고 하는데, 경사지붕에 이제 철골로 되어 있는 골조에 경량 샌드위치 판넬이 올려져 있는 이제 구조입니다. 벽도 샌드위치 판넬, 지붕도 이제 샌드위치 판넬. 근데 이제 지붕의 무게가 148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샌드위치 판넬이 그 지붕의 재료가 148톤을 이제 감당하면서 그 무게가 지붕에 있는 보에 그 하중이 전달이 되고, 그 하중은 기둥을 통해서 저 기초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체육관은 경관이 이제 길다 보니까 이 경사지붕의 트러스에 하중이 작용하면서 이 넓은 면적의 지붕에 뒤틀림이나 휨이 일정한 부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붕에서 눌려진 힘이 기둥에서 버텨야 되는데, 기둥에서 그 힘을 버티질 못하고, 여기 그 기둥에 연결된 기초 부분을 보면 콘크리트에 이렇게 앙카링이 되어 있죠. 이게 눌려지다 보니까 기둥이 잡아당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 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앙카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휘어지면서 잡아당기는, 기둥은 지탱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하면서 기초에서 잡아당기고 기둥에서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지붕이 이렇게 아래로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이 지붕의 그 골조가 이제 자굴이 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 전체가 이렇게 붕괴가 되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전체의 적설 하중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의 눈이 200kg, 300kg의 이제 제곱미터당 설계 하중을 갖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인천은 80, 그 이외 지역은 50 정도의 설계 기준을 갖고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여태까지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건축물들이 사실은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은 눈이 적게 오는 이유가 있겠죠.
좀 남쪽에 위치해 있다든지 또는 내륙에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태까지의 빈도, 우리가 설계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전까지의 그런 눈이 많이 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나 눈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비와 또는 눈이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 기준을 과연 다 높게 잡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설계 기준에 의한 무게는 지역별로 적설 하중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설계상에서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붕의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 사이즈라든지 강도는 이 적설 하중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겠지만 혹시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을 다 크게 하고 또 큰 강도를 내게끔 설계는 못할지라도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적설 하중은 눈이 쌓임으로 인해서 하중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죠. 그럴 경우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가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라고 하면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서 붕괴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서 힘을 제일 많이 받아서 최소한 학생들이 건물의 붕괴의 조짐을 알고 탈출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설계상에서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둥의 기초 부위, 최소한 이게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기둥이 이 지붕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증후를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그 시간 내에 여기에 체육관에 있던 학생들이 대피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조를 해석하는 그런 기준보다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이 기초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초와 기둥과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눈이 오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3배, 4배의 눈이 온다라고 하면 그 지붕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체육관 안에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피할 시간, 최소한의 시간은 설계상에서 우리가 고려가 된다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라도 대단한 설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고려가 된다고 하면 설계에 적용이 되고 또 설계에 반영이 돼서 최소한의 대피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건물이 지지해 준다면 그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명 피해가 적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가는 디자이너면서 또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안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건물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 돼야 되고 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설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고 디자인부터 엔지니어까지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야들이 관여를 해서 설계를 할 텐데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대안들이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건강한 건물로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좋은 건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에 의해서 폭우와 폭설 또 태풍 이런 강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